안녕하세요. 더운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민음사 TV 유튜브에서 먼저 이름을 널리 알리시고 이제 첫 소설집 슬픈 마음 있는 사람으로 장안의 화제이신 정기현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을 쓴 정기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전이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서점 석유소에 오게 되어서 또 북토크를 여기서 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올해 4월에 책 나오기 전에 스위밍풀 대표님께 DM 보내서 책 언제 나오냐고 여쭤보고 책 나온다는 소식 듣고 바로 메일을 보내드렸을 정도로 굉장히 정기현 작가님의 팬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은 일단 지금 저희가 갈 길이 멀어요. 제가 준비한 질문이 좀 많아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책에서 인용한 부분 작가님께서 낭독하시고 제가 그거와 좀 연관될 수 있는 질문을 하고 다시 답변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일단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중간중간 시간 봐서 좀 힘들겠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싶으면 어떻게 잘 해보겠습니다. 조절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한번. 네. 그러면 이제 낭독을 하고 질문 주시면 답변하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질문지가 무려 12장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제법 신나는 일이다. 그 일을 사랑하든 아니든. 이거를 사실 아까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제가 끼어들었군요. 아닙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시행착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네. 승주는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자신의 과일에 대해 토평하는 장면과 마주쳤다. 승주는 과일의 천재로서 교회 앞을 유유히 지나쳤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과일을 들고 가던 사람도 그를 불러세운 교회 사람도 대화를 나누던 그들의 목소리도 기억나지 않았고 오직 과일의 천재라는 표현만이 세상이 들려준 응답처럼 남아있었다. 첫 책 출간하신 거를 정말 축하드립니다. 책을 내시고 주변 사람들과 독자들의 품평을 마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제 서울에서 북토크도 진행하시고 주변 분들 그리고 다시 첫 책을 내신 소감과 주변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우선은 책을 이렇게 다니면서 읽으시는 분들은 많이들 그러실 것 같은데 저도 책을 오늘 이렇게 지하철에서 뭘 읽고 싶어질지 모르니까 책을 많이 한 두세 권을 가지고 다녀가지고 항상 백팩을 메고 다니는데 그런 백팩이랑 이런 소설에 나오는 요소들이 이렇게 표지에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좀 잘 어울린다 이런 얘기들이 일단 책 첫인상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소설을 좀 오래 써온 거를 아는 가까운 친구들이나 가족들 이런 분들은 이제 저보다 더 감격을 하면서 굉장히 책도 막 여러 권씩 구매해서 빛을 보고 그런 고마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리고 독자분들 북토크도 처음 해봤는데요. 스위밍풀 대표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북토크마다 분위기가 다른데 어제는
굉장히 이제 조용하고 오실 때도 조용히 웃으시고 그 서명 받으실 때 이제 줄을 서 계셨는데 갑자기 엄청 조용해진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좀 저한테 편안하고 좋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과일의 천재처럼 혹시 가장 듣기 좋았던 말이나 인상적이었던 말 혹은 반응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그런 리뷰 같은 것도 가끔 찾아보는데 읽고 나서 좀 둥둥 떠가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말이나 아니면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그게 좀 좋은 이상함으로 다가온다 이런 리뷰 같은 걸 봤을 때 그게 저도 다른 작품들 읽었을 때 그런 느낌이 들면 너무 좋고 여기서도 그런 느낌을 주면은 좋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런 말들 마주할 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승주는 때때로 고개를 휙 쳐들어 허공을 올려다보거나 바닥을 샅샅이 살펴가며 걸었는데 그렇게 하면 자신처럼 단지 주위를 맴도는 동료들을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였다. 여전히 아주 대단히 보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그 미음사TV 유튜브를 통해서 작가님을 먼저 접하셨을 것 같고요. 대중에게 이름과 얼굴을 먼저 알린 경험이 첫 소설집을 내는 작가 정기현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으면 부담감도 좀 컸을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회사 일로 좀 입사한 지 몇 개월이 안 되어서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유튜브라는 걸 만들었으니 일단 나와봐라. 그래서 그 도서전에서 처음 그 돌아다니면서 찍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거를 뭔가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보리라는 생각보다는 회사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커지면서 그걸로 알아주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해외 소설 같은 거 읽을 때 장점이 작가 얼굴이랑 정보를 잘 모르는 채로 책을 읽었을 때 더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와서 책을 읽을 때 너무 띠지에도 얼굴이 띠지 그게 너무 어른거리면 그게 과연 좋을까 하는 걱정도 조금은 있기는 했는데요. 근데 이미 그렇게 시간이 흘러와 버렸고 또 장점이라면 그걸로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행복하게 생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나오실 때는 첫 책 내시기 전에는 뭐 지나가시는 분들께서 만약에 알아보신다면 뭐 편집자님 이렇게 부르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뭐 작가님 이렇게 부르고 독자가 생긴 거잖아요. 네. 독자라는 존재를 갖게 되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저는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 편집자로 알아봐 주시는 분, 작가로 알고 계신 분, 그리고 그냥 그 모두를 자연스럽게 하나로 알아주시는 분 섞여 있어서 저한테도 그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했으니까 일단 취직도 출판사로 하자. 왜냐면은 출판사로 취직을 하면은 별다른 어떤 준비가 크게 필요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대학교 4학년 때 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왜냐면 막 그런 소위 말하는 스펙 같은 거보다는 이 한국 문화를 얼마나 잘 알고 있냐 그런 게 좀 중요하더라고요. 그 출판사에 들어갈 때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출판사 들어오고 글도 계속 썼으니까 쓰고 이런 게 저한테는 하나로 자연스러우니까 그냥
뭐 말줄임표에서 뵀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 막 글 잘 읽었습니다 이런 게 다 같이 섞여 있어서 그게 좋고 더 친근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오전 10시쯤 일어나 바나나 따위로 아침을 먹고 어슬렁어슬렁 교회로 가 만화책이나 소설책을 읽다가 준영이 오면 탁구 치면서 빵과 커피를 먹고 마신 뒤 고가 근처를 산책하다 집으로 온다. 작가님께서는 밤 9시에 저녁 먹고 주무셔서 한두 시쯤 일어나서 3시간 동안 읽고 쓰고 다시 주무신 다음에 일어나서 출근 그리고 퇴근하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신다고 들었는데 요즘의 근황과 요즘에도 이런 루틴 유지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에도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회사 다니면서 글을 쓰려고 하니까 그 글 쓰는 시간을 내기 위한 그 평일의 몸부림 같은 것인데 퇴근하면은 진짜 진이 다 빠지고 그 저는 특히 더위를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방금도 여기 바로 뒤에 있는 1분 거리 카페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약간 힘들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아 더위인데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을까 그거 궁금하고 막 아무튼 그래서 일단 밥은 너무 허기지니까 먹고 바로 자요. 그래서 아마도 아직까지는 위장이 그래도 버티고 있지만 언젠가는 작살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밥 먹고 나면 또 졸립잖아요. 네. 그 꿀잠을 잔 다음에 자연스럽게 또 일어나줘요. 왜냐면 너무 일찍 자기 때문에. 그럼 그때 잠깐 또 상쾌하게 쓰고 그 다음에 쓴 다음에 바로 회사 가기에는 이걸 나의 좋은 기분으로 가고 싶지 않다. 잠깐 끊었다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잠깐 잔 다음에 일어나서 가고 있고 요즘에 근황이라면은 그 도서관 때 책을 많이 샀고 또 도서전 무렵에 좋은 책들 출판사에서 좀 이 책은 우리의 책 이렇게 하는 걸 많이 그때 무렵에 많이 내니까 좋은 책들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책, 소설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그 오늘 새로 들은 거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만 읽어주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시간이 고여있는 안쪽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눈송이가 흐르고 있는 바깥을 내다보자니 이거 뭔가 너무 은유적인데? 그 대상이 확실치 않지만 문득 내가 은유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만 같았고 그러자 그간 일어난 일들이 일련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렇다면 나는 이 이야기의 영락 없는 주인공.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작가님께서 자신의 것을 소재로 삼아 자기 자신을 이 세계의 주인공으로 자신이 보고 싶은 소설을 즐겁게 쓴다는 좀 그런 신나는 기분을 느꼈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작가님께서 소설가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작가님께서 소설 쓰실 때의 즐거움, 어떤 마음이실지 궁금하고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별로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안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 왜 어려움이 어떤 게 그렇게 보이겠나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회사에서 그 보내는 시간이 네. 너무 힘들고 이제 빨리 내가 좋아하는 거 할 때는 너무 마냥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요. 너무 진짜
맞고 그 글 쓸 때는 어렵다 막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이런 생각이 거의 잘 안 들고 문제라면 진짜 그 이제 생계와의 병행 그게 이제 문제라서 이거를 어떻게 소설 쓰는 이게 생계 활동에도 또 너무 영향을 많이 주면은 이제 고생하는 동료 선배에게도 안 될 것 같고 또 회사 일이 소설 쓰기에 너무 영향을 많이 줘서 시간이 너무 부족해진다거나 이러면 또 안 되니까 그거 두 개를 조율하는 거가 저한테는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특히 요즘에는 이 책 나오고 좀 재밌는 기획의 글을 써주십사 이런 제안도 받으면은 너무 해보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 막 오싹한 소설들을 모아서 추천해달라 막 네. 이런 거 네. 하면은 되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소설 쓰기에 그게 더해지니까 이 퇴근 후에 그 시간 덩어리가 더 커지니까 잘 시간을 그럼 줄여야 되니까 그럼 점심 시간에 자야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점심에 또 잠깐 자요. 그 잠을 안 자면은 잠을 많이 자서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잠, 회사, 소설 이거를 하루에 어떻게 조합할지 그것이 이제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설 속 인물을 통해서 소설 쓰기 자체에 대한 이야기도 종종 등장을 하는데요. 자신이 뭐 이야기의 주인공을 자각하고 이야기 결말에 대해 고뇌하는 이런 장면이 대표적인데 이런 메타적인 소설 쓰기는 어디에서 시작을 했는지 아니면 이것도 계속 뭐 가져갈 작가님의 뭐 하나의 뭐 주제인지 저도 이 소설 안에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를 좋아했고 그리고 그냥 생활할 때도 약간 그 소문이 돌면은 가장 늦게 그거 알아? 하면 이제 이미 다 알고 또 그런 그러니까 이해가 약간 느린 편이고 그 뭔가가 돌아가고 있을 때 그걸 상황 파악하는 것도 조금 느린 편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이해하려고 하는 도구로서 이야기가 삶에서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챗GPT 한 달에 29,000원이거든요. 구독료.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친구나 뭐 가까운 가족이나 이런 삶의 어려움을 토로하면 그들도 힘든데 그냥 챗GPT를 어떤 그런 감정함으로 써야겠다 하고 걔한테 많이 막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이제 챗GPT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이 흘러가고 나니까 챗GPT에게 쓰면 좋은 템플릿 이런 게 이제 유행을 해가지고 뭐 나를 상담학적 언어로 5천자로 분석해라. 그러면 걔가 막 분석을 해주는데 그 중에 이제 기억에 가장 남았던 게 너는 뭐 분노를 느껴도 그거를 일단은 이렇게 설명 가능한 말로 언어화해가지고 이해하려고 한다 해서 그때는 좀 굉장히 신뢰가 가고 챗GPT 근데 요즘에 또 잘 안 쓰고 있어요. 그 특유의 말투랑 어떤 반복적인 위로 그 기계적 반복 그런 것 때문에 이제는 구독 취소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가 삶에서도 도구로서 중요하고 당연히 이야기 안에서도 말할 때 재밌고 그래서 그런 게 중간중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네네. 청과점 주인은 어디서 나타난 사람이기에 느닷없이 이렇게 과일을 가득 싣고 온 것인지 의심을 하는 듯했지만 맛을 보더니 이것저것 묻지 않기로 한 것 같았다. 진짜를 알아볼 줄 아는 청과점 주인이었다. 밝은 눈의 청과점 주인을 만난 덕분에 승주는 싣고 온 바구니를 합리적인 가격에 모두 팔고 그와 악수를 했다. 저는 여기 책의 소설들을 읽으면서 작가님께서 데뷔를 하면서 나 이제 내 방식대로 나의 길을 간다 이런 출사표처럼 느낀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나를 알아보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자부심도 느껴졌고요. 저는 최근에 이건 개인의 취향인데 저는 몇 년 동안 소설 읽다 보면 초반 몇 장에 제시되는 인물들 그리고 인물 관계 배경, 소재가 주제랑 너무 구체적으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이미 준비되어 있는 좀 필요한 이야기와 장면이 있어서 그걸 배치하고 연결하면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소설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 걸 느껴서 그런 책들은 좀 결말이 안 궁금해지고 금세 흥미를 잃고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작가님 작품 읽다 보면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고 그래서 기대하고 긴장하고 머리를 좀 비우고 읽게 됩니다. 그래서 작가님께서 기존의 소설 문법과 다르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소설 문법과는 좀 다른 정기현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의지가 이 작품들에 담겨 있는지 궁금하고 이 책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자신의 작품 세계나 어떤 포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그 규식 대표님처럼 이렇게 딱 뭔가 조립돼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흥미가 훅 떨어지는 그게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소설 읽을 때 재밌게 느끼는 게 이거는 줄거리는 요약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뭘 말하려고 하는 소설이야 이걸 말하려고 생각해보면 마땅히 뭔가 떠오르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예컨대 주제가 없는 그런 게 그냥 장면 넘어가면서 읽는 재미가 있는 그런 소설을 좋아했으니까 저도 그런 소설을 쓰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와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소설에서의 부분들은 어떤 전환이나 되게 인상적인 장면 거기 들어가 있어서 딱 인상적인 장면 같은 거여가지고 그런 거를 저도 여기서 여기로 전환하면 좀 놀라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거에 오히려 재미를 느끼면서 잘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요코미스 리이치라는 일본 작가 단편집을 읽었는데 그게 앞에 초단편 3편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도 그게 정말 오랜만에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누워서 읽다가 막 흥분해서 집을 이렇게 막 걸어다니면서 봤어요. 근데 거기 파리라는 초단편이 있는데 마차를 타려고 기다리는 인물들이 차례차례 등장을 하고 각각 사연이 달라요. 아들이 아파서 빨리 읍내로 나가봐야 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른데 마부가 결국에는 다 이제 태우고 엄청 늦게 출발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파리가 여기저기 떠돌면서 있다가 마지막에는 그 말 등에 앉아서 말 땀을 빨아먹으면서 같이 이렇게 타고 가다가 마부가 졸아서 마차는 추락하고 파리는 그냥 날아가면서 끝나는 소설이거든요. 근데 진짜 좋은 거예요. 그 소설이. 그런 것이 지향점에 가까운 것 같아가지고 그 소설을 한번 소개해 드려보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모르겠지?
길이 아닌 곳으로는 걸을 생각이 없으니까 알려주지 않으면 영영 모를 것이다. 네. 앞에 이야기가 좀 이어질 수 있겠는데 작가님께서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길이 아닌 곳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전령처럼 느껴집니다. 휴 너네들 이거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인심 써서 알려줄게. 일단 너만 알고 있어 하는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욕구, 욕망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되게 어렵잖아요. 즉각적인 어떤 말로 내 정확한 생각을 전달하고 싶은데 그러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자꾸 주석을 붙이게 되고 나는 막 그거 맛이 없었어 만약에 근데 막 그렇게 절대 못 먹을 정도로 맛이 없는 건 아니고 막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고 싶은데 실제 대화에서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한편에 이야기로 그거를 하면은 말해진 거랑 말 안 해진 거 그걸 동시에 좀 전달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런 정확한 소통의 욕구일 수도 있겠다. 이 질문 주신 것을 보고 거꾸로 생각을 해봤고 저도 이제 그 주식 대표님과 블로그 이웃인데 그러다 보니까 글을 많이 일기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굳이 긴 대화를 안 해도 이렇게 저 사람이 이렇게 전체로 다가오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좀 더 편해지고 잘 이해할 수 있고 무슨 말을 했을 때 이런 맥락 안에서 하겠구나 이런 것이 좀 더 정확하게 생기고 이러는 것 같아서 이야기가 그런 점에서 좀 효과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블로그 삼녀석 블로그 보세요. 재밌어요. 그래서 욕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재밌어요. 그러자 마음에 슬픔이 깃들었다. 준영을 뒤따라 교회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왠지 그럴 수 없었고 이것은 슬픈 마음이었다. 기은은 자신이 비로소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 된 것에 아늑함을 느끼면서도 슬픈 마음을 가지게 된 덕분에 슬픔 속에 한참을 머물다 자리를 떴다. 작가님께서 책 관련 인터뷰나 글 리뷰 이런 곳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슬픔인데요. 작가님께는 보통 슬픔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작가님께는 어떤 슬픔이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다양한 맛과 크기를 가진 또 아늑함을 느끼기도 하면서 그 속에 머물기도 하는 어떤 탐구의 대상처럼 보입니다. 작가님께서 이토록 슬픔이라는 감정에 천착이라는 단어가 좀 부적절한가요? 천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천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지 작가님께 슬픔이란 어떤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슬픈 게 이제 막 엉엉 우는 것도 당연히 슬프고 근데 또 너무 좋은 걸 봐도 슬프고 막 그거 읽었어? 진짜 슬프지? 진짜 슬퍼 그런 거. 그 슬픔 안에 뭔가 많은 게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일단 슬픔에 대한 감각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일상을 살다가 좋아하는 친구랑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잠깐 그 표정에 틈이 생기는 순간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뭔가 이야기가 있겠다. 그런 틈을 봤을 때도 슬픈데 그 틈은 결국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가 모르는 어떤 것이니까 곧 그게 이야기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슬픔의 순간들을 좀 많이 감각하고 알아볼 수 있게 되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로 발전할 만한 그 순간 이런 것도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 쓰기의 시작점이자 좋고 막 나쁘고 모든 감정을 포괄할 수 있을 것 같은 표현으로서의 슬픔도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서 슬픔을 많이 얘기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생각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가지고 계셨던 슬픔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제가 동생하고 5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 초1일 때 제가 초6이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같이 동행하는 보호자처럼 동생이 수업 끝나면 제가 그 교실 앞에서 기다리고 근데 그게 그때 너무 귀찮고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동생한테 너 막 끝나면은 여기 와 있으라고 했잖아 하고 하다가 동생이 이제 아기니까 일찍 자면은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무지르게 굴었던 그거에 이제 반복이죠. 어릴 때 느꼈던 슬픔은 그런 슬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책을 받아보자마자 모든 것에 대한 공포증부터 찾아 펼쳤다. 네, 슬픔과 더불어서 불안과 공포 역시 책을 관통하는 주 정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떤 정직함과 겸손함에 대한 약간 집착적인 면도 이런 곳에서 나온 게 아닐까 이제 싶기도 한데 작가님의 또 다른 정서적 축인 이런 불안과 공포는 어디에서 기원을 하고 이것들을 작품에서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그 질문지에 일생의 숙제처럼 보이는 불안과 공포라고 써주셨는데 이게 진짜 저한테 일생의 숙제가 맞는 감정인 것 같아요. 일단 알 수 없는 것이면 무조건 무섭고 무조건 공포스러운데 근데 또 그거에 굴복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도 항상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근데 제가 느끼는 공포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막 회사에 처음 왔을 때는 이렇게 사회 보는 자리 이런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막 텀블러에 술 챙겨가서 먹고 해야겠다 막 그렇게 하고 실제로 너무 빨리 깨서 못하고 막 결국 덜덜 떨면서 하고 그런 것도 너무 공포인데 동시에 사회자를 그러면 섭외해서 이렇게 제가 담당했던 책의 북토크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 또 그 사회 보기의 공포를 극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억지로 떨면서 앞에 나가서 하고 그런 것을 또 하고 막 대학교 때는 그 과방 같은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 앉아 있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안 친한 친구들도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막 거기서 밥도 먹고 엄청 시끌벅적한데 거기에 이제 저는 친한 친구들이 몇 명이니까 거기서 막 다 같이 어울리고 이런 건 잘 못하겠으니까 너무 갈 때마다 어려운데 안 가자니 또 포기하는 것 같아서 거기 굳이 가서 공강 4시간인데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후회되는 결국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난 그 시간에 도서관을 갈 걸 이런 후회로 남는 순간인데 그런 식으로 공포가 있으면은 극복하려는 그걸 하게 되면서 그게 이야기 속에서는 인물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추동력이 되는 것 같고 삶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신발장 문이 닫히기도 전에 아마 20년쯤 흐른 뒤에도
이 장면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했다. 네. 소설 보면 작가님 실제 경험에서 비롯된 듯한 그런 장면들, 인물들, 뭐 장소들이 정말 그냥 제가 실제로 뵌 적은 없지만 뭔가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되게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경험과 들은 이야기 그리고 상상력의 비율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배합이 되어 있는지 현실에 있는 것을 이렇게 소설로 이야기로 이렇게 빚어내는 그런 비결 쉬운 팁 같은 거. 네. 팁은 이렇게 살다가 좀 이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좀 시작으로 상상해보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1월 달에 원래 살던 데서 옆옆 동네 정도로 이사를 해서 거기로 이제 산책을 해보는데 한 골동품 가게 같은 데였는데 거기서 그냥 찬송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주인은 없었어요. 근데 전화번호가 남겨져 있고 그릇 같은 거, 빈티지 그릇 같은 거 그런 거 팔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예쁜 보라색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야겠다 하고 남겨주신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이거 사고 싶은데 계좌번호나 뭐 그거 금액 같은 거 안내해 주시면 좋겠다 했더니 막 나 바뀐데 얼마로 하지? 막 이러면서 엄청 어쨌든 장사하는 공간인데 되게 그 공간이 자기랑 무관해 보이는 태도를 취하시는 걸 보고 마음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 단돈 2,000원이었고 그래서 그런 걸 하면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일까 이런 걸 상상해 보면은 그게 또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또 1월 1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새해의 출발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어떤 장면 같은 게 펼쳐졌을 때 그거를 좀 파고 들어가보면 재밌는 생각들이 되게 쉽게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소설을 읽으면서 작가님의 이런 창작의 원천 중에 하나인 이런 경험과 기억들이 소진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소진이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작품이 어떻게 변할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했어요. 물론 지금 닥치지 않은 일이라 상상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그리고 그 문장의 소리 팟캐스트 듣는데 그 우다영 작가님께서 뭔가 너무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되게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함에 대해서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맞아요. 네. 저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은 하는데 일단 너무 삶의 계획들이 많거든요. 40대가 되면은 이 충청 언저리로 와가지고 이제 양봉을 좀 업으로도 해보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는 또 다른 글을 쓰겠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니까 뭐 소진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함이 있지만 소진이 되면 그럼 또 안 하면 되지 않을까 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게 있다면 그냥 그거를 할 수도 있을 테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소진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음은 곧 자신에 대해 골몰하는 대신 바깥을 보며 걸었다. 기음의 나쁜 시력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실제보다 흐릿하고 많은 것이 생략돼 있었지만 나이 많은 가로수, 이상한 간판, 농구장, 족구장,
테니스장과 산책하는 강아지, 자전거를 탄 사람들은 좋지 않은 눈에도 쉽게 정체를 밝히고 말았다. 그것들을 헤아리며 걷는 일은 사물들처럼 멍해지는 일, 지나가는 한 사람이 되는 일이었다. 그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 이런 사소한 것에 멈춰서 골몰하는 작가님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일상의 틈에서 이상한 실감을 포착하고 그것을 상상력으로 증폭시키는 작가님의 이 관찰하는 거에 대한 흥미는 언제부터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작가님께서 조회술 토머슨 직접 나가서 하는 걸 뭐라 맞아요. 그러죠? 노상 관찰. 네, 노상 관찰 그 출판사 워크룸 프레스에서 한 거 참여하시고 이거 보고서 저 읽고 너무 좋아서 막 독서 모임 할 때도 하고 다 토머슨 발표회 막 이런 거 하고 그랬는데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전에도 많죠. 그런 거. 예전에 좀 원도심 쪽에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 그때 멤버들도 사는 곳은 다 다른데 자기 근처에서 다 뭔가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언제부터 어떻게 형성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그 가족들이 다 좀 재밌으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다 조용한데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럴 그 재밌음이 좀 적중하려면 정확한 관찰이 바탕이 돼야 되잖아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 관찰이 있고 그걸 비틀어서 내뱉었을 때 적중하는 어떤 그런 거가 가족한테 있었고, 그래서 가족 모임에 가면 서로 그 놀리느라 정신이 없어서 너무 긴장하고 가요. 옷도 가장 좀 신경 써서 입게 되고, 그래서 같이 사는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왜 가족 모임에 가는데 그렇게 긴장하느냐. 근데 저는 너무 그게 긴장되거든요. 자리를 또 가운데로 잘못 앉으면 집중 포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아마 유래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문득 들고, 그리고 이거랑 전혀 무관한데 이 사이를 어떻게든 이어가지고 질서로 하나의 질서이자 이야기로 만들면 그런 것도 재밌더라고요. 토머슨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도시가 오래돼서 어떤 건축물이 있으면 중요한 부분은 다 깎여나가고 이상한 덩어리만 남아서 그게 되게 무용한 채로 그냥 남아있고 지나치기 쉬운 그냥 그런 구조물인데 그거를 되게 개통분류학자처럼 그 작가가 분류를 해서 유형화하고 이런 거는 정말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간도 너무 필요하고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그 끈기와 어떤 그걸 약간 학문적 영역까지 좀 끌어올린 거에 대한 경외심이 많고, 그런 식의 질서와 분류, 하나로 묶일 수 없는 거를 묶어보기 이런 거가 항상 재밌고 그런 책 읽는 것도 항상 좋아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뛰어넘은 것일까요? 11번? 11번. 네. 나는 그제야 까마귀에게 작은 목소리로 묻는다. 어떻게 된 거야? 까마귀는 부스스 눈을 뜨고 벌써 도착인가요? 이쪽에 볼 일이 있어 어깨 좀 돌렸어요 말하더니. 저는 이런
것들 보면 너무 감동을 받거든요. 그 뻐꾸기에 들어가고 네. 뻐꾸기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또 한국말로는 안 하고 그리고 여기 카론이 할머니랑 사랑에 빠져서 하거든요. 네. 그리고 162cm 세미의 발이 290mm다. 그 멧돼지랑 이야기하고 날아다니고 이런 것들. 이거는 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막 한 끗 차이인데 어떤 거는 좀 억지네, 저 사람 좀 너무 같네 이렇게 느낄 때가 있고, 이거 좀 너무 감동적인 경우가 있고 이런데 맞아요. 네, 그 포인트 이걸 어떻게 전 그런 이제 작품들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봐서 좀 그래도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신 부분이 그런 데서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떤 뭐 직장 선배들 중에도 전혀 몰랐는데 완전 풋살장 그 아마추어 리그에서 활약하는 그런 거 보면은 갑자기 되게 궁금해지고 저 사람은 어떤 생활을 할까 이런 거 갑자기 궁금해지고, 그리고 그 작품들도 제가 그 마이도 오타로라는 작가를 되게 좋아해서 회사에서도 이제 유일한 역서로, 저는 한국문팀이지만 역서 이거 하고 싶다고 해서 번역한 유일한 작가이기도 한데, 이 작가도 보면 그냥 천연덕스럽게 어떤 탐정이 등장하는 소설이 있으면은 이미 이제 그 범인이 초토화시키고 간 현장에 뒤늦게 도착을 해서 어떤 사람이 여기를 칼로 베어서 말할 때마다 여기가 펄럭펄럭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기에 그거는 그렇게까지 중상이 아니라서 중상을 당한 사람을 구하러 가야 돼서 계속 그 사람한테 어떻게 생겼냐고 그걸 계속 물어보면서 펄럭거리는 막 그런 장면도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런 것도 좋고, 뭐 시오리 하시미코나 판파냐, 그 칼비노 막 이런 작가들 보면은 그냥 너무 뜬금없이 막 아빠가 우리가 몰락한 귀족인데 그래도 예절은 귀족이니까 지켜야지 하면서 좀 밥상머리 예절이 그게 뭐냐 하는 걸로 화가 나서 그 길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절대 안 내려오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있는 막 그런 게 그냥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걸 작가가 정말 잘하면은 자연스럽고 그게 주는 진짜 감동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또 이제 지향점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두고 엉뚱하고 귀여운 사람이라고 말한 것만큼은 마음에 들었다. 아무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기까지 했다. 작가님께서는 사람들을 웃길 때 기쁨을 느낀다. 근데 느낀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렇게 작가님께 유머는 어떤 의미이며 실패하지 않는 유머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이나 방법들을 사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자기를 유머의 비결에 대해 말하셨거든요. 본인을 무장시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다 까고 시작해야 저 사람도 방어를 내려놓고 웃을 준비가 되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떨리고 뭐 그런 순간에도 그냥 떠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떨리네요. 손이 떨고 있죠? 막 이런 식의 그런 거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다른 유머로도 넘어갈 수 있는 느낌이고 그리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휙 넘어가기 여기서 저기로 간다고 하는 거를 그래서 하면은 쓸 때도 쾌감이 있고 읽을 때도 그런 거 읽으면 잠깐만 내가 전에 여기 있었는데 언제 여기로 왔지? 이런 감각이 책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과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낼 솔직해질 용기 그런 것이 유머의 1번 조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이를 넘기지 못하고 있고요. 한 달 뒤로 예정된 3분기 입주 심사에 임준석의 집도 포함되어 있었다. 작가님의 소설을 보면 인물의 내면보다 이제 공간의 특징과 동선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소설 속 공간들이 단순한 배경을 넘어서 그 자체로 어떤 성격이나 이야기를 드러내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합니다. 작가님에게 이런 공간, 장소만 어떤 의미이며 이런 공간들을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저도 공간으로부터 생각이나 글을 출발할 때가 많은데 공간이 어떻게 보면 거대한 많은 이들의 선택이 중첩된 그런 공간이고 그런 집합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택이 중첩된 그런 공간만 잘 골라서 제시를 해도 되게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선택들을 이렇게 하나의 공간으로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저 사람이 저 포스터를 어떤 생각으로 저기에 붙였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 사실 다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그냥 짐작해보면 재밌고 막 버스 타고 가다가도 사람들 옷차림 이런 거 보면은 저 사람은 저 뭐 후드티를 샀을 텐데 어떤 생각으로 샀을까 어떤 미를 느꼈을까 그런 걸 이제 생각하면 오늘도 이제 교수님도 어떤 생각으로 조지 오웰 어떤 선택이잖아요. 네네네. 어떤 선택이셨어요? 제가 사실은 오늘 그 상의 4개, 바지는 이걸 입고 가고 싶었고 신발은 제가 최근 이 스위스의 온이라는 브랜드를 좀 많이 권유를 하고 있어서 신고 왔고 상의는 4개 중에 한 번씩 입어봤는데 하나는 너무 종이 인형 같았고 하나는 이게 어깨가 옷걸이 때문에 이렇게 떠 있어서 그랬고 하나는 이 피타고라스가 이렇게 A제곱, B제곱은 C 하는데 피타고라스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각 변이 되어서 있는 게 있었는데 그건 하얀색이라서 여기 목을 보니까 살짝 여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로 골랐어요. 남아서 골랐어요. 소거법이 진짜? 네. 그런 이유를 들으면 항상 재밌는 것 잠시만요. 이거는 질문은 따로 생략을 하고 저는 이 아파트 벽에 엄청 큰 붓으로 바람 부는 날 쓰는 데서 제가
눈물이 없어가지고 실제 눈물 안 흘리고 엉엉 마음속으로 울었다라는 말씀을 관념 눈물을. 네, 관념 눈물. 네. 그리고 이것도 하나 넘어갈게요. 네. 16번. 깨끗한 과일은 맛이 좋았다. 과일은 승주에게 맛있음을 주었다. 승주는 과일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되었다. 과일이 순수한 얼굴로 먹어줘 먹어줘 하면 하고 입에 넣어버리면 그만이었다. 달콤했고 즐거웠고 배가 불렀고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자 다시 슬픔이 찾아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지만 다행히도 그 전에 잠이 들었다. 네. 그 오늘 말씀하는 중에도 그 독자로서 어떤 것들 좋아하시는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이건 넘어가. 그런가요? 말씀. 아니, 짧게 얘기해볼까요? 취향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네. 그 학교 다닐 때 그 창작학과가 아니어가지고 그래도 국문과여서 1년에 1학기는 시 창작 강의, 2학기는 소설 창작 강의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번씩 열렸어요. 근데 그때 제가 들을 때 그 강의하러 오신 분이 정영문 작가였는데 첫 그 수업만 약간 이론 같은 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학평 수업처럼 진행을 하셨는데 처음에 그 이론이랄 게 본인이 읽으면 무조건 좋은 책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작가 이름을 칠판에 쭉 쓰셨어요. 무슨 이것만 읽으면 글을 잘 쓸 수 있게 된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 대학생 때 받아들일 때는. 그래서 그때 쓴 게 막 앵커슨, 존 파울즈, 바카시게니치로, 브라우티건 이런 정도였고 그 무렵에 그런 마이조타로나 칼비노 같은 것도 알게 돼서 가장 소설을 막 쓰기 시작할 때 열심히 읽었던 그게 아직도 너무 큰 영향을 줘서 그냥 이런 것이 재밌는 소설 이런 게 처음 열심히 할 때 생겨난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약간 비슷한 취향 가지신 다른 작가님들이 계시다면 그분들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겠어요. 뭐 예를 들면 정영문 작가님이 다른 데서도 강연하실 거 아니에요. 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가장 안에 있겠죠? 네. 모르지만 누군지. 네. 이것도 약간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내가 어떻게 농부가 되겠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데다가 키우던 화분들도 모조리 죽였는걸 생각한다면 당신은 그저 멈불러. 밭은 일구면 되고 작물은 심으면 된다. 승주는 밭을 일구고 그 위에 씨앗을 뿌리고 마침내 열매가 열릴 때까지 열심히 돌보았다. 작가님의 인물들이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일단 배우고 연습하고 행동합니다. 작가님의 이런 자취를 줬다 보면 작가님께서도 그런 저스트 두잇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풀타임 직장 근무하시면서 소설 쓰시고 또 읽고 양봉하시고 탁구 치시고 27km를 달린 적이 있다고. 네. 처음 마라톤 나가봤는데 네. 달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달리기에 좀 재능이 있나 싶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 뒤로 못했지만 어쨌든 그 달려지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도 되게 좋아하시고
그런데 이게 뭘 막 많이 좋아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은 되게 산만하게 이런 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정돈돼 있지 않고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런데 작가님께서는 제가 그냥 봤을 때는 매우 질서정연하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힘들지만 그걸 주어진 조건 내에서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한다. 이토록 복잡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좋아하는 것에 초점 맞춘 삶을 사는 정기현 작가님이 저는 삶의 천재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그 독서 모임 이런 거 정말 오랫동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각자 굉장히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죠. 1번 좋아하는 게 없는 경우, 2번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는 경우, 2번 좋아하는 거 아는데 뭐 일상이 너무 힘들어서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거의 대부분인데 작가님께서는 그 외에 민사 유튜브에 말줄임표에 어디 도서관 갔을 때 백종원 책을 이렇게 꺼내 오시면서 설명하신 적이 있는데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너무 뭐 이러이러한 부분이 대단하게 느껴지고 궁금하다. 근데 저는 작가님 정기현처럼 살아라 같은 말을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저는 제 마음속으로는 결론을 냈거든요. 누가 막 고민하면 다 요 안에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한 3가지 레슨 정도를 주실 수 있는지. 아, 여기 유노유노처럼이라고 빼놓으신 거예요? 그냥 저도 그래서 이걸 가장 열심히 생각해봤어요. 너무 질문이 무겁게 다가왔다고 할까요? 삶의 천재라고. 그래서 첫 번째 레슨. 저는 이제 그 서민정 권법이라고 그 워크룸 프레스에서 오이라고 오디오북 그 시리즈 같은 거를 이번 도서관에서 첫 공부한 게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얘기한 내용인데 서민정이 그 나문이가 서민정한테 돈을 꿔가서 받아내야 되는데 온갖 핑계를 대면서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서민정이 지금 이제 안 주시면 뭐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그거를 못하는 성격이니까 그냥 계속 저런 태도로 나문이가 가는 곳마다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막 정말 집에도 찾아가고 눈이 와도 그냥 그 아래서 계속 있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사회생활에서 돌파구 방법 같은 거라면 저런 게 나한테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로 딱 잘라서 잘 못하고 그런 사람이면 저런 그냥 끈기 그리고 웃음으로 좀 무난하게 이런 거를 생존 방식으로 해서 최근에도 뭐 회사에서 어떤 차장님한테 미술부에서만 가능한 인쇄를 부탁드릴 때 잘 카톡을 그 회사 메신저를 보지 않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메신저 하고 메일도 드리고 아니다 전화 드리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면 이제 인쇄가 되는 그런 게 어떤 돌파구 그런 거고 로봇 다리에 누는 저거는 달리기를 할 때 너무 힘들 때 그냥 다리가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기 상체만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리 위에 얹힌 채로 도시를 구경한다 이런 인식의 전환을 하면은 좀 덜 힘들어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 힘들 때 본인에게 맞는 돌파 방법을 좀
찾고 그거를 하나의 방법으로 그 언어화해갖고 갖고 있으면은 이렇게 돌파해야 될 순간마다 떠올리면서 좀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다. 그게 있고 두 번째 레슨 버릴 것은 버린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이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엄청 여러 가지 글 마감이 겹쳤다. 그래도 소설 쓰기 먼저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레슨 재미가 없어지면 잠깐 재미있는 곳으로 도피했다가 다시 돌아오기. 이거는 책 읽을 때 많이 하는 건데 분명 좋은 책인데 너무 잠이 온다. 그런 책이 있잖아요. 그러면 잠깐 막 추리소설, 완전 몰입용 소설 이런 거 갔다가 오면은 그 읽어나가는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관성으로 좀 읽어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재미없어지면은 잠깐 딴 데 갔다 오기 이 정도 레슨을 생각해봤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레슨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힘들 때 오늘의 레슨을 진짜 마음에 담아두시면은 정말 큰 도움 될 것 같아요. 음. 20번? 네. 좋은 곳은 기쁨이 가득한 곳, 셀리스가 넘쳐나는 곳,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네. 그 작가님의 목표 중에 하나가 서울을 뜨는 것이라고 본 적이 있는데 양봉을 선택하고 이제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신 것도 이제 그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원하는 세계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 양봉도 한번 실험 삼아 해본 건데 좋은 것은 그걸 이제 계속 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그 몇 년간 이제 같이 그 배우자와 함께 해보면서 그걸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서울을 떠서 저도 어렸을 때 여기 충북에 그 초등학교 전까지 살았거든요. 그리고 양봉장은 여기 대전 성북구 성북구 무슨 수목원인데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그 수목원이 양봉장 설치할 때까지만 해도 거의 좀 야생 수목원에 가까웠어요. 좀 방치되어 있는 느낌이고 꼼꼼히 길이 다져져 있지 않고 사람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고 근데 지금은 거기가 캠핑장이 돼가지고 약간 어려워졌는데 아무튼 한 좀 아주 짧으면 5년 뒤에는 이렇게 귀향을 해서 그런 양봉을 업으로 하고 글도 쓰고 어느 정도의 그 자급자족 그런 거를 하면서 살고 싶다. 그 어렸을 때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농사 짓고 그 쌀가게 하시면서 곡물이랑 뭐 야채, 과일 이런 건 다 그냥 거기서 나는 걸로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되살리고 싶다 이런 꿈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벌의 기운 검색하시면 엄청난 것이 나오니까 구독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네.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이미 하셨어요. 이미 근데 많이 보시면 좋죠. 네네네. 벌 이야기 네. 재밌으니까. 네. 저는 그래서 전에 어디 비행기 탈 때 그거를 다 다운받아가지고 한 번에 정주행하기도 했어요. 네, 여러분들도 맞아요.
거기 양봉하는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겨본 건데요. 그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좀 그런 것도 담겨 있고, 막 씨앗도 심고 이런 거 해보는 거, 좀 처음 시작하는 걸 남겨보면 좋겠다 해서 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아, 그리고 25번 그냥 마지막 넘어가도 될까요? 졸음이 쏟아졌다. 아무래도 일단 자고 내일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따지고 보면 나와는 무관한 일인걸. 여기 적힌 부분들도 좀 되게 제가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장면 중 그런 종류 중에 하나인데 어떤 좀 큰 사건 앞에서 아 생각하기 귀찮아서 자러 가야지 하고 그냥 휙 이렇게 약간 회피라고 해야 될까? 이런 유해적인 이런 태도를 보이는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뭐 글을 쓰시다가 맡길 때나 아니면 뭐 일상에서나 평소에 이러한 전법을 많이 구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성향이 진짜 유전인 것 같은데 저희 아빠가 정말 회피형이에요. 저도 그거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생각을 안 하고 싶다 하면은 그걸 내가 너무 생각해야 하는 일이 아니고서는 저 일에 대해서는 잠깐 스위치를 내리고 싶다 하면 내릴 수 있는 느낌까지 되고 아빠도 너무 해피형이어서 그 군대에서 생리를 뽑은 적이 있대요. 그래서 치과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 상당해서 그냥 이가 썩을 대로 썩을 때까지 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트라우마 플러스 회피형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거죠. 그래서 가서 이렇게 엄마가 손잡아줘야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정도고 저도 정말 많이 닮아 있어서 그런 거가 장면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장편 연재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야기 볼륨이 크니까 눈을 감아버릴 수 없는 그 순간들이 많아서 그때는 진짜 막 하고 달리는 느낌으로 눈 감고 쓰는 느낌으로 그렇게 마주하고 있어요. 아 잠시만요. 그러면 보시면 되죠. 네. 준비한 질문은 다행히도 너무 늦지 않게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오신 분들 질문 받아볼 건데요. 일단 미리 받은 질문, 먼저 질문 보내주신 분들 계신데 김수현님 직접 하시겠습니까? 하실 건 왜냐면 제가 말을 하면 말을 직접 하고 싶으시죠. 근데 판사님 같은데. 네. 최근에 이건 소설이 되겠다고 느끼신 어떤 기묘하거나 인상적인 경험이 있었나요? 네, 이거는 이제 책이 나오니까 막 여기저기서
이거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하고 얘기를 들려주는 뭐 친구, 가족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신데 동생이 진짜 책 안 읽는데 그래도 나왔다고 읽고 소재를 하나 던져준 거예요. 이제 동생이 생물학 공부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실제 관찰 같은 걸 많이 나가는데 밀어라는 그 물고기랑 검정망둑이라는 물고기의 생태를 연구하는 그런 과제 같은 걸 했나 봐요. 근데 밀어 그 물고기가 되게 영역 물고기고 텃새도 엄청 심하고 그래서 그리고 그 이름도 밀러라는 게 그 속삭이는 그런 느낌도 들고 하니까 이거 내가 알려줄게 하는 느낌으로 알려줬는데 진짜 좀 꽤 재밌는 그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그 영역 동물이라고 하면은 육지 그런 느낌만 익숙한데 물에서의 영역이 있는 그런 생물체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그게 만약에 육지까지 나의 영역이 물 생물체가 침범하거나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거 생각해보면 미러 그런 것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김청님. 네. 기억이 안 나셔서 제가 그 기억을 되살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어떤 글을 쓰고 싶은 게 현재 목표이신지 궁금합니다. 작가님과 같은 나른한 듯 차분한 감성을 저도 갖고 싶습니다. 히읗, 시옷, 히읗. 감사합니다. 좀 궁극적인 어떤 소설 쓰기 해보고 싶은 거는 되게 정교한 추리소설인데 그 이미지도 좋고 막 격도 많은 그런 추리소설인데 추리로만 내달리진 않고 뭔가 그 바깥도 많고 그런 거를 언젠가는 써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목표예요. 작가님처럼 나른한 듯 차분한 감성을 갖고 싶으시다고 하셨는데 네. 거기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대전이 고향이신가요? 지금 살고 있는 데는 대전인데 고향은 경기도 안양. 안양은 귀연이요 고향인데 거기는 차분하면 좀 안 되는 데 아닌가요? 아무튼 근데 오늘 느끼는 게 근데 충분히 지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조은아님. 여름에 읽으면 좋을 기담 추천이 있으시다면? 이거 일본에는 그런 장르가 있대요. 막 진짜 쉽게 읽을 수 있는 완전 재미형 소설. 그래서 이상한 집 1, 2권이랑 긴키지방에서 생긴 일인가? 그런 기담책인데 정말 대놓고 재미있는 책. 그런 거 다 재밌는데 이상한 집 1, 2는 그 설계 도면이 있고 그 무서운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말 그대로 이상한 집인 거예요. 그래서 물레방앗간인데 어디를 돌리면 벽이 이쪽으로 이동해서 여기에 알고 보니 사체가 있었고 그리고 뭐 여기에 그 불상을 두는 조그만 네모 구멍 같은 게 있어서 알고 보니 그게 어떤 그 이야기 안에서 나오는 어떤 종교랑 이어지고 그런 공간으로 그 설계 도면으로 이거를 짐작하게 하니까 너무 실감나고 좋았고 긴키지방 그거는 하나의 괴담을 여러 가지 기록을 통해서 추적해보는 그런 내용인데 그 중에 좀 제일 이상하게 오싹했던 게 이게 제가 반 정도만 읽어가지고 그 정체를 제대로 모르는 거일 수도 있는데 어떤 산자락에
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는데 거기에 어머니가 가서 이제 말년을 보내는데 혼자 살면서 근데 그 자식 되는 사람이 오랜만에 거기 갔더니 엄마가 되게 이렇게 얼이 빠져 있고 뭔가 계속 창밖을 보는데 기다리고 있어. 계속 그런 말만 하고 아 너가 감을 참 좋아했었지 하면서 감을 계속 깎아주는데 감을 한 번도 무섭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뜬금없이 감을 계속 깎아주는 게 너무 무섭고 그 아주 짧은 단편은 그래서 그 아파트 5동에서 누군가 위에서 떨어지는데 엄마가 가서 보면서 기다리고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감이 계속 소재로 등장하는데 끝에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아직 끝까지는 못 읽었습니다. 혹시 만약에 연기를 누가 제의를 한다 그럼 연기에도 도전하실 의향이 있어요? 좀 생각이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수행평가로 연극 같은 거 하면은 아, 되게 해방감이 들고 그랬는데 이건 그냥 막연히 그런 것도 재밌겠다. 다음으로는 약간 앞에 아무것도 없이 양봉 꿀팁 궁금 이렇게 6글자 해주신 익명 요청하신 이거는 그 양봉을 하는 장소에 따라 되게 다른데 저희는 그 산이 있는 소목원에서 했기 때문에 거의 8, 9월부터 시작되는 말벌들의 습격이 너무 치명적이었어요. 말벌이 너무 많고 아무리 이 그 방충망 같은 걸 치고 해도 어떻게 비집고 그 안을 들어가는데 장수말벌 한 마리가 벌 한 통을 그냥 초토화시키거든요. 그래서 너무 치명적이어서 그게 이제 그 대전 양봉장에서는 가장 큰 과제였어요. 네. 그래서 만약 산에서 양봉을 하신다면 말벌을 조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건 질문은 아닌데 이윤석님께서 I love you라고 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분께 직접 말씀드리게 하면은 부끄러우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아는 분 그래요? 네. 굉장히 얼굴이 빨개져계시는데 네. 지목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의 또 작업물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거기 건축가시고 맞죠? 그래서 이분도 그 아까 제가 말했던 오오이 그 시즌 1에서 약간 제가 듣기엔 토머슨이랑 비슷한 그런 서울은 이상한 도시라고 이상한 점 되게 작은 광장 막 이런 거 설명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거 되게 재밌고 이번 리터에도 글을 실으시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여기 현장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조금 크게 평소에 옆에 있는 친구가 말하는 것보다는 조금 크게 한 30% 정도 크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없으면 진짜 갑자기 끝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들고 생각하셔도 돼요. 네. 읽으면서 약간 다른 작가님들도 그런데 뭔가 자기의 일부를 이제 인물들한테 그 모습을 담아내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기현 작가님은 이 단편들에 나온 인물들 중에서 가장 뭔가 나를 많이 닮아낸 것 같다 싶었던 인물이 있으셨나요? 그 여기 나오는 셋 중에는
지금의 저는 기은이랑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걱정도 많은 편이고 말 뱉고 후회하고 이런 거 그런 아주 일상적인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그 다른 그 샘이랑 승수는 훨씬 좀 당차고 즉각 그 나서고 이런 성격이니까 그거는 제가 소설에서만 할 수 있어서 한 것에 가까운 것 같고 기은이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질문 아니더라도 책 읽고 나서 뭐 이런 감상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발밑의 입이라는 글을 진짜 재밌게 읽었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서 혹시 더 길게 이어질 계획이 있으신지. 만약에 이어본다면 이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소인 세계관도 있고 임준석도 있고 아직 모든 게 끝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언젠가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으로선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이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지금 들어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고 혹시 잘 깜짝 안 놀라시는지. 아, 깜짝 저요? 놀랄 일이 있을 때 가만히 계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잘 모르겠어요. 깜짝 놀라는 일이 잘 없는 것 같긴 해요. 기억이 안 나는 걸로 미루어가지고. 아니다. 근데 너무 좋을 때 그럴 땐 갑자기 흥분을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건 놀라는 건 아니니까 놀람을 좀 삼키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무사히 저는 하루를 무탈히 지나가는 게 매일 아침 생각하는 거라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등단하시기 전에 유령들이라는 잡지에 소설과 에세이를 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단편 소설집을 내시고 단편 소설도 지금 연재하고 계신데 혹시 나중에 소설 말고 에세이 쪽도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에세이도 쓰면 재밌어가지고 그건 이제 좀 더 자유롭게 사실 에세이는 아까 슬픔으로 모든 거를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에세이도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열려있는 그런 장르라고 하기에도 너무 넓은 그런 거라서 좀 재밌는 형식의 글, 소설 아닌 글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양봉일지 같은 것도 써주시면 되게 재밌게 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아까 맞아요. 그것도 언젠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 작가님 소설이 다 걷는 사람들이 나와주는데 산책하는 사람들이 나와주는데 그 소설을 쓰실 때 그러니까 작가 정기현이 걸어나가고 싶은 방향이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기은이라고 치면 기은 스스로가 걸어나가고 싶은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쩔 때는 기은이 먼저 가 있을 때도 있을 것 같고 어쩔 때는 작가님이 먼저 가 있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조율하는지 어쨌든 기은보다 작가님이 더 힘이 세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제하시는지 아니면 좀 그 만들어낸 소설 속 인물에게 조금 통제력을 주기도 하고 하시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항상 근데 인물이 먼저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동네 뭐 돌아다니면서 여기가 들어가는 뭔가 소설을 쓰고 싶다 하면은 거기까지 멈춰서서 그 다음에 상상으로 채운다 이런 느낌인데 기은은 실제로 거길 들어가 보고 막
그 막 낯선 사람 집에도 찾아가고 이러니까 인물들이 항상 더 앞에 가는 것 같고 저는 시작점 정도까지만 같이 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야기 단편집이잖아요. 그래서 각각 이야기마다 완성된 시차가 있을 테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루에 연속으로 읽었거든요. 근데 읽다 보니까 인물들 일단 이름이 똑같더라고요. 그게 그것도 그렇고 뭔가 불분명한 인상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이 그냥 어떤 개별적인 이야기로서 그냥 완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무언가였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것은 이제 장면을 상상하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뭔가 정말 영화 같은 느낌으로 영화로 만들어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만약 이야기들 중에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어떤 것이 제일 좋을까? 궁금했고 그리고 하나 또 164쪽에 마음대로 우는 메시지인데 여기서 그 아빠의 슬픔을 묘사한 부분이 지금 다시 보니까 행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거 읽을 때도 좀 부수적인 이미지가 좀 들었었거든요. 제가 그냥 오늘 우연히 이제 해왕성에 드위톤이라는 위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탓도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그 작가님 소설에는 이제 이렇게 뭔가 부딪히는 접촉이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행성 주변을 일정하게 본 위성 같은 겉도는 감각이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그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소설에서는 슬픔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소설에서는 글쎄요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좋은 의미는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궁금한 질문이 저도 책 설명할 때 그 질문해 주신 분처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잘 와닿았어요. 그런 부러운 순간. 그래서 그 감상이 들려주신 게 되게 재밌고 감사했고 그 뭔가 딱 진짜 사건의 중심으로 팍 들어가면은 그것만 엄청 크게 확대되는 느낌인데 이거는 읽고 나서 어떤 장면은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는데 그 산책이란 게 그렇듯이 어떤 중요한 하나 그게 있는 게 아니고 보내면서 재밌는 거 뭐 있었다, 뭐 봤다 이런 느낌이니까 소설도 그런 감각으로 쓰인 게 아닌가 그런 짐작이 들고요. 영상은 제가 영화는 사실 많이 안 보거든요. 너무 딱 묶여서 보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그 배우자가 그 영화를 틀면 틀지 마 저거 그럼 틀면 봐야 된단 말이야 이런 느낌으로 하다가 그럼 결국 봐서 엄청 몰입해서 또 봐요. 그게 힘들어서 영화를 잘 안 보게 되는데 근데 쓸 때는 그런 장면 많이 생각하니까 저는 만약에 영상으로 된다면은 바람 부는 날 되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거 날아다니는 거 보고 막 그 생물이랑 무생물이랑 같이 다 얘기하고 회사 가서 싫어하고 막 그런 거 다 담기면 참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똑같을 것 같아요. 아 이게 그 마음대로 오는 벽세개 그걸 쓸 때 집 창문에서 내다봤는데 그냥 골목인데 거기서 진짜 한 초고학년으로 보이는 애들이 한 3명이서 그 담벼락 뛰어넘기 하고 있어서 파커로다 저거 진짜로 하는구나 우리 동네에서. 그래서 그때 쓰고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이사 온 동네에 그게 있어서 한번 해봤는데 몸이 그 지구력은 그래도 꽤 있는 편인데 민첩함이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약간 지구력에 몰빵되는. 근데 탁구는 굉장히 민첩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미는 있는데 하고도 싶은데 지금은 하고 있지 않네요. 또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아 예. 작업하실 때 뭔가 약간 문학 작품은 되게 취향이 뚜렷하신 것 같은데 좋아하시는 노래 취향이 뚜렷하신지 노래는 일단 들렸을 때 좋으면은 그 저장해놓고 듣는데 그 글 쓸 때는 가사가 없거나 아니면은 가사의 언어를 못 알아듣는 그런 거를 많이 듣고 좀 이런 효과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게 많이 쌓여 있는 노래 있잖아요. 그런 걸 주로 듣는데 또 이제 같이 살면은 음악을 스피커로 틀면 취향이 다르면 그게 부딪힐 때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는 백현진 그 가수 그런 걸 좋아해요. 막 절규하는 노래. 그러면은 전 그때는 눈을 이렇게 자려고 노력하거나 책 읽어도 그 노래가 너무 강해가지고 힘든데 근데 최근 앨범의 시간? 그 노래는 너무 좋더라고요. 시간 계속 시간이라고 외치는 노래였는데 그거는 좀 그래도 좋았습니다. 그 노래 한 곡을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죠?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반복으로 많이 듣는 노래는 이거 어디선가 우연히 들었는데 데드 투 더 월드 ROYKSOPP 라는 가수의 데드 투 더 월드 이게 그 화함으로 엄청 가득 찬 노래예요. 그 누구의 음악이라고 했죠? ROYKSOPP 로이크소? 이거 맞나요? 네 맞아요. 네. 이야기는 이미 날 보내야 하는 무관하게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책이 앞으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지, 이 책이 어떤 길을 가길 바라시고. 음악 때문에 너무 아련하게 그냥 이렇게 느릿느릿 그 오래오래 거북이처럼
것처럼 잘 걸어가면 좋겠고, 그리고 책 읽고 뭔가 쓰고 싶어지거나 뭐 하고 싶어지는 책이 있잖아요. 그런 효과를 조금이라도 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저는 아직 읽어보진 못했는데 살구농원 술래잡기, 네. 그 지금 연재 중이신 장편에 대한 기대도 큰데요. 이게 아까도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막 달려나가면서 눈 감고 막 쓰고 계신다. 여기에 실린 소설이랑 어떻게 뭐 다르고 뭐 비슷하고 한지 간단한 소개. 이 단편은 이렇게 떴다가 어쨌든 끝이 좀 짧은 호흡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갔다가 좀 연착륙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되는데, 장편은 저 엄청 끝까지 달려보고 싶다, 그 폭파 지점까지, 그런 느낌으로 살구농원이 가득한 향주라는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저 이제 결말까지 쓰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꽤 폭발하는 걸로 쓴 것 같은데, 아주 막 후련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점이 단편이랑은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이 책은 내년에 출간 예정인가요? 네, 그럴 것 내년. 같아요. 올해 말까지 연재를 마치고, 네, 내년에. 다시 만난 까마귀 안녕, 그의 친구 까마귀들 안녕, 비쩍 마른 고양이 안녕, 빨간 코트에게는 특별한 눈인사를 깜빡, 술 벌 때 안녕, 너구리 가죽 안녕, 덩어리 새처럼 몰려다니는 화재 경보기들 안녕, 때이르게 피고진 동백꽃송이들 안녕. 오늘 정기현 작가님께서는 저희에게 기쁜 마음 주는 사람이었다. 저희 소감 정리하고, 여러분들께서도 그 3가지 레슨 혹시 잠깐 잊으셨다 잊지 마시고, 작가님께서 앞으로 뭐 계획과 뭐 오늘 소감과 인사 말씀 꼭 하고 싶었는데 못하신 말씀이 있다면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양봉 그 터가 근처라서 삼요소에도 한 3번 정도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말 좋은 책이 많이 큐레이션 돼 있어가지고 올 때마다 책을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잔뜩 이제 사가겠다, 그런 다짐으로 왔고, 아마 나가실 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재밌는 책이 많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너무 더운데 와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 책 읽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냥 읽고 질문도 해주시고 그런 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물 많이 드시고 가시는 길 살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